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생방 진행을 맡게 된 강일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대한화장품협회 송자은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화생방 시청자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월 달이에요. 올해가 네. 벌써 며칠이 남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화생방에서는 2020년에 바뀌는 화장품 제도 변화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전에도 아마 화생방에서 이 화장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장품의 원료 사용에서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또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기재사항에 포함해서 다 화장품 법령 관리 체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달라지는 화장품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화장 비누나 흑체 제모 왁스가 화장품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가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기재 표시가 의무화가 되고, 또 내년에는 또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나 영유아 대상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네. 보여요. 그죠? 그럼 차례차례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예시를 들어준 게 저희가 비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딱한 비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이게 원래 화장품이 아니었나요? 예, 이게 원래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부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은 화장품에 몸을 씻을 때 사용되는 대부분의 제품 같은 게 화장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는 샴푸라든지 헤어 컨디셔너, 그다음에 샤워할 때 쓰는 바디 클렌저 같은 건 다 화장품인데요. 근데 기존에 이렇게 딱딱한 형태의 고형 비누, 화장 비누 같은 경우는 공산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이러한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공산품에 해당하는 소비자 제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 화장 비누라고 하는 것과 화장품이 산업이 이렇게 발달해 온 역사나 배경이 달라서 이게 그동안에는 분류 관리 체계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화장 비누가 곧 화장품으로 이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화장 비누 외에 화장품으로도 바뀌는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게 이번에 10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에는 화장 비누 말고도 흑채나 제모 왁스 같은 것이 있습니다. 흑채 잘 아시죠? 네, 그 박명수 씨가 이렇게 워낙 유명하게 해서 네. 흑채 같은 거 이제 뿌려가지고 머리를 풍성하게 하거나 제모 왁스라고 하는 거는 왁싱 같은 걸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채모를 갖다 제모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바로 화장품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환이 되는 배경은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그 이후에 정부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이나 화장품과 사용되는 어떤 목적은 같은데 그동안에 공산품으로 이제 관리되던 제품들을 갖다가 화장품으로 분류를 관리하면서 하자.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를 좀 갖춰가자라고 해서 정부의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면 다른 변화 사항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으로 이게 법령화에서 관리가 되게 되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그다음에 유통 판매하거나 할 때 다 업자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제품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가 명확해지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로는 화장품은 그 제조에 사용될 때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 배합 금지 성분이나 사용 제한 성분,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같은 걸 정하고 있어서 이제 원료가 좀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기재 사항도 정보를 줘야 되는 기재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령의 관리 체계 하에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 그런 화장품 사각지대에 있던 것들이 조금 더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아마 이렇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에 대해서는 이미 화생방 애청자분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최지연 작가님께서 네. 이미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 관한 제도는 유럽에서 먼저 최초로 시작된 제도입니다. 지금도 이제 의무화된 나라는 이제 유럽하고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될 것 같은데, 유럽에서 이게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부터 이제 업체들한테 권장 사항으로 운영이 되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 의무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이 드리자면 이 화장품 포장 같은 데 보시면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때 향료라고만 지금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1월 1일부터는 향료라고 하는 표시 외에 추가해서 그 해당 성분이 추가로 더 기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장님, 저희가 알레르기 성분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안 좋은 제품일까요?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굳이 또 표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알아주셔야 될 거는 이 착향제 구성 성분 중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더 주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체가 절대로 나쁜 성분을 의미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식품의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식품에도 마트 가서 식품 고르실 때 아마 식품의 표시사항을 조금 자세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뭐 우유가 함유되어 있다, 대두가 함유되어 있다, 뭐 땅콩 같은 것들. 게 함유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유 나쁜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맛있는 네. 거죠. 이것처럼 이제 우유나 식품에서 뭐 대두나 땅콩이 나쁜 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마트 가서 소비자분들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줘서 이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면역 반응의 이상 체계에서 오는 거라서 이러한 정보를 더 줌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식품으로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부장님, 그러면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는 건 나쁜 성분이어서 표시를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소비자의 이제 선택을 위해서 정보를 갖다 더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성분 정보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시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